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지금 수능 다 끝나고 채점하는 친구들 또 그냥 해방감에 막 노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만장 시작합니다.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네, 일본 축구협회가 자국 국가대표팀 홍보 포스터를 내놨는데요. 잘 한번 보시죠. 배경 좀 보세요. 흰색 바탕에 붉은색 원, 그리고 위아래로 권곤감리. 물론 이거 일장기죠. 근데 스폰서 아디다땡의 로고, 그 삼선이 마치 건곤 감리처럼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선 제정신이냐, 이거 태극기 아니냐 한다는데, 보기 좋구만 하구만. 안 그렇습니까? 예, 계속 쓰세요.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김하은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 영상부터 달립니다. 자, 오늘 아침 경북 구미시 산동고 수능시험장입니다. 경찰관 아저씨가 택시를 인도해서 수능장에 지각한 학생 데려왔어요. 자, 경찰관 아저씨 박수 엄청 받았습니다 하신 백주현님. 자, 수능시험장인 서울 송파의 영동일 고교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학교라 그런 건 알겠지만 수능일까지 수험생 차를 통제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하신 김길규님. 자, 부산 동네 장영실 과학공원입니다. 허구한 날 파크골프 연습하는 인간이 있어요. 진짜 왜 저러고 사니 하신 김정수님. 자, 대구 730번 버스입니다. 휴지 사용하고선 샹틀에 고이 끼워놓고 갔어요. 결국 제가 치웠습니다 하신 오군웅옥님. 자,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바 뉴스! 싫어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복귀도 불협화음입니다. 자, 어제 제가 뾰로롱하고 들어오면서 그룹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원 소속사 어도어에 복귀한다는 그 소식 전해드렸죠. 자, 전속 계약 해지 통보 348일 만인데요. 자, 그간의 경과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신뢰 관계가 다 깨져버린 어도어에서 전속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말 저희로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희 5명은 29일 자정이 되는 즉시 전속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100% 본인들이 이제 피해자고 어도어 하이브가 가해자라는 입장이시라는 거죠.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하이브와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저희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예, 이거 어려운 말로 태산 명동 서일필 시작만 요란하고 끝은 보잘것없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네, 일단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지난해 8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모기업인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해임이 됐습니다. 자,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 대표를 복귀시켜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어도어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멤버들이 신뢰관계가 깨졌다, 파탄났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에 NJG라는 이름으로 독자 활동을 좀 시도를 했었는데 그마저도 어렵게 돼버립니다. 그러자 앞으로의 행보가 불투명하던 차에 지난달 30일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어도어가 승소를 했습니다. 처음에 뉴진스 측에서는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어제 복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복귀 과정도 좀 웃겼어요. 혜인 씨가 복귀한다 이렇게 속보가 전해지고 얼마 있다가 나머지 3명도 복귀한다. 이거 왜 따로따로 입장을 표명한 걸까요? 그게 이제 일단 전달 과정부터가 좀 따로따로 갔었던 게 멤버인 혜인 두 사람은 소속사인 어도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이 내놨습니다.
두 멤버가 가족들하고 또 어도어 측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했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 준수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고 나서 2시간 반 정도 돼 있다가 나머지 멤버들은 법무부를 통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멤버가 전해지기로는 현재 남극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이제 어도어 측에 전달했는데 회신이 없어서 그걸 조율을 못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두 사람 혜인, 혜진은 일주일 전에 이미 의사 통보를 해서 합의를 충분히 거쳤다라는 거고 소속사인 어도어 측에서 나머지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합의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현재는 이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쯤에서 또 궁금해지는 인물이 하나 있죠.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다 까고 이 한 거고 저는 들어올 거면 나한테 그냥 맞다이로 들어와. 이렇게 비겁하게 막 어쩌고 저쩌고 뒤에서 떨지 말고 그냥 내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해. 자, 일명 뉴진스맘 민희진 전 대표 맞다이로 들어와. 저 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단 말이죠. 자, 이제 오늘 바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입장문 내용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멤버들의 복귀 결정에 대해서 사실은 슬프거나 막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환영한다,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얘기했고 다만 어디서 새롭게 시작하든 간에 5명이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온전히 지켜져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자기가 지금 하이브하고 민희진 대표, 전 대표하고 소송이 있는데요. 이 부분하고 뉴진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라고 하면서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예, 오늘 뉴진스 복귀 소식에 하이브 주가 엄청 뛰었던데요. 글쎄요, 팀장님 대중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뉴진스 전원 복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뉴진스라든지 민희진 씨 모두 입장문에서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에 그 지난한 과정을 지켜봤던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최소한대로 사과가 필요하다는 비판의 반응이 있기도 한데요. 반면 팬들은 선택을 존중한다. 그리고 다시 5명이 합격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서 복귀를 반기는 반응이라고 하기 때문에 양쪽의 반응이 좀 틀리고는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내 딸 꽃 시들까봐 점점점. 자, 눈물주의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 바닥에 앉아 꽃을 다듬고 있는 저 남성. 하얀 난초와 초록잎을 한 땀 한 땀 손질 중. 자, 저 꽃다발의 정체는 다름 아닌 딴딴따단 신부 손에 들린 아름다운 부케로 변신. 조금 전 작업복 차림의 남성은 멋진 양복 차려입고 잠시 보세요. 신부와 함께 입장하는 아버지. 내 딸 잘 부탁하네. 자, 그리고 뚜벅뚜벅 퇴장을 합니다. 자, 신부의 부케와 신랑의 부토니 모두 신부 아빠의 작품이었던 것. 참고로 부토니는 신랑 양복 기세 꽂는 꽃이라는 것. 너무 감동적이다. 정말 감동적이죠.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제보자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결혼식 당일에 충북 제천에 사는 제보자의 아버지께서 직접 이 생화와 손질 도구를 들고 올라와서는 작업복 차림으로 지하주차장 한쪽에서 부케를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부케예요. 신랑 양복깃에 꽂힌 저 부토니도 제보자 아버지의 작품이라고 하고요. 거기다가 이 부케에 들어간 꽃도 한 송이 한 송이 전부 다 아버지가 직접 골라서 오신 거라고 하는데요. 그 꽃말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순수한 사랑을 의미하는 호접란부터 스마일락스라는 식물은요. 내 딸이 비록 열이지만 예쁘게 살아라 라는 뜻이 있다고 하고요. 덩굴 식물인 호약 하르노사는 서로 화합해서 자라라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부케 저거 팔 텐데 말이죠. 이걸 왜 직접 만드셨을까요? 저 모습이 왜 찍혔을까? 이게 놀랍는데 30년 전에 아버지가 하원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케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으면 시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막 그냥 안 시들게 막 반짝반짝한 거 새 거를 하기 위해서 직접 만들었다고 하고요. 약속을 그러니까 결혼식 당일까지 네. 미리 만들어 놓으면 시드니까 그 장소에서 직접 만드신 세상에.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대요. 결혼하면 부케는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왔는데 그 약속을 지킨 거라고 하고요. 뭐 결혼식 끝나고는 다 꽃하고 다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신부가 아마 나중에 이 사진을 봤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을. 오, 아버지가 그걸 하는 모습을. 몰랐구나.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있을 때는 뭐 부캐 뭔데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사진을 보고 정말 왈칵 울었다고 해요. 아빠 사랑이 참 소중하구나라고 그때쯤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우, 딸 키우는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네? 뭐 좀 감동적이지 않으신가요? 굉장히 감성을 갑자기 저한테 저런 예. 꽃을 만들지를 몰라서 예. 아무튼 예, 아버지의 사랑은 저런 겁니다. 뭐라도 예. 좀 만들어 주세요. 따님 나중에 결혼하면. 제가 만들면 싫어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냄새로 뒤덮인 가게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20년의 직장 생활을 끝내고 3개월 전부터 동네에 작은 책방을 열었는데요. 오랫동안 꿈꿔온 가게지만 아직 큰 수입이 없어서 저 혼자 일하고 있었죠.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려니 체력적으로 무리가 가던 상황에서 10년 넘게 친하게 지낸 동네 친구가 자발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은 안 받을 테니까 매일 같이 점심을 먹어달라고 했죠. 저는 고마운 마음에 알았다고 했고 이 친구가 와서 일을 한 지도 꽤 됐는데요. 문제는 친구가 매일같이 싸오는 음식들입니다. 친구는 매일 김치, 청국장, 찌개, 젓갈 이런 냄새나는 음식을 가득 싸왔고요. 남는 반찬은 가게 냉장고에 보관을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책에도 냄새가 잔뜩 배어서 몇 주를 참다 못해 하루는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야야야야 점심 먹자. 내가 아주 기막힌 청국장을 가져왔다. 야 오징어 젓갈까지 먹으면 야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걸. 지훈아, 오늘은 그냥 한번 시켜 먹는 건 어떠냐? 이 김밥이나 샌드위치? 뭐 김밥 샌드위치. 야 너는 저 청국장을 보고 그 김밥 소리가 나오냐? 어이구 진짜. 아무래도 가게 환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니면 나가서 먹는 건 어때? 아이고 얘가 또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네. 가게 비워놓고 어딜 가. 빨리빨리 먹자. 청국장 오징어 젓갈 맛있다 아이가. 심지어 청국장은 하루 종일 환기를 시켜도 냄새가 안 빠진다고요. 친구는 계속 집밥 아니면 입에 안 맞는다며 거절을 하니 곤란할 따름입니다. 혼자 일하기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다른 직원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5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도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그냥 참자는 자아예요. 어머 얘 완전 호강 날라리가 났네. 월급도 안 줘, 밥도 알아서 싸우니 식비도 안 나가. 세상에 이런 직원이 어딨니 너는. 그깟 냄새가 문제야. 환풍기 계속 돌려.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은 내보내자는 자아. 어머머머 얘 미쳤나봐. 너 아로마 마케팅 몰라? 숍에서 나는 향기가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데. 서점 안 그래도 어려운데 청국장 냄새까지 풍기면 퍽이나 잘 되겠다. 나가서 먹이든지 자르든지 X. 자, 박 변호사님. 딴 데는 몰라도 서점의 청국장 냄새. 참 그렇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는 뭐 이런 조건이라면 뭐 친구라든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의견을 경청하고 할 수 있지만 요 영업 환경에서는 특히 이 서점이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얘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 서점에 가면 특히 작은 책방들 가면 오래 책이 있으면서 쌓이는 자연스러운 냄새가 있어요. 그 서점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냄새 자체가 좋다고 하시거든요. 저렇게 하는 건 사실 손님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안 맞는다고 진지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고요. 안 되면 저렇게 운영을 하면요. 힘들기만 하고 장사 안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자, 팀장님 말씀요.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친구가 밥도 싸우고 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국장 요즘 냄새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환기를 잘 시키고 향수도 뿌리고 또 그리고 책방은 조금 쾌쾌한 냄새가 나도 책방 맛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고민할 필요는 없고 냄새가 뭐 심하면은 친구한테 좀 음식을 좀 냄새 안 나는 거 싸우라 하고 본인이 냄새 난다.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그럼 됩니다. 자, 채팅창에서 의외로 이번 사연을 가지고 되게 팽팽합니다. 맞습니다. 예. 고구마님께서는 무보소로 일해주는데 바라는 게 많다고 하셨고 레시양님도 그렇고 길거리 파이터님도 그렇고 지금 그 특정 그 방향제 있잖아요. 그 추천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약간 친구한테 나가라고 하긴 좀 미안한 상황이니까 이제 향초나 이런 걸 피워서 냄새를 없애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더 터치. 예. 할인 출발! 치킨 타! 피자도 타! 브랜드 총출동 할인 총동원 배민푸드 베스타! 슬링웨이 슬링웨이 슬림한 몸매 갖고 싶니? 슬링웨이 다이어트 두드림 쿡셀의 혁신으로 요리의 즐거움은 계속된다. 홀로그램 큐브와 블루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맛을 살리다 요리를 살리다 쿡셀 홀로그램 큐브. 다 쓰기도 전에 다시 산 아이크림은 유세린이 처음이었어요. 한 통을 비우기 전에 주름의 효과가 느껴지니까. 사조 안에 나타나는 효과. 바르자마자 느껴지는 1위의 차이를 경험하세요. 유세린. LA 다저스 소속 김혜성 선수의 아버지가 비투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원금 대부분을 갚았는데 상대 측이 이자를 붙여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예, LA 다저스 소속의 김혜성 선수 비투 논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데뷔 첫 해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경험하고 지난주에 귀국했죠. 그런데 그 귀국 기자회견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자, 그런 와중에 김 선수의 아버지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 선수의 아버지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일단 그 귀국 기자회견 때 일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에 LA 다저스 소속의 김혜성 선수가 귀국을 했죠. 귀국 기자회견을 할 때 김혜성 선수 아버지의 빚을 언급한 현수막을 든 남성 때문에 인터뷰가 잠시 중단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김 선생으로 칭하는 이 남성, 이번뿐만이 아니고요. 그동안 김혜성 선수가 뛰는 경기장에 자주 나타나서는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을 들어 보였었는데요. 어느덧 7년째 이런 일이 이어져 오다가 바로 어제 김혜성 선수의 아버지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이 비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15년 전 사업 부도로 김 선생에게 약 1억 2천만 원의 빚을 졌다면서 당시 송도의 한 호텔 지하 1, 2층에 있던 클럽을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30억을 투자했는데 김 선생도 거기에 투자를 했지만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15년 전 30억을 날렸는데 그중 1억 2천만 원이 이 이른바 김 선생에게 빌린 돈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 선생은 왜 김혜성 선수에게 자꾸 돈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김혜성 선수 아버지 얘기 들어보시죠. 내가 30억이 부도가 났는데 그동안에 제가 조금씩 갚고 있는데 혜성이가 프로를 가니까 그때부터는 혜성이를 괴롭힌 거죠. 혜성이 같은 경우에 20살 어린 나이 때부터 애국가 올리는데 애국가 앞에서 그냥 태극기 밑에다가 현수막 쫙 피고 야구장 가갖고 현수막 쫙 피고 수백 번을 현수막을 걸었어요. 8년 동안. 혜성이한테 내가 이 돈은 내가 갖겠으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아야겠잖아요. 프로에 입문하자 그때부터 괴롭혔다 아들을. 그렇죠. 2017년에 프로에 이제 입문했는데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빚 갚아라 등등으로 현수막을 걸었었는데요. 이 고척 김 선생은 고척이 이제 고척동에 고척돔이 있습니다. 넥센의 홈구장이고요. 저기에 찾아와 가지고 현수막을 걸기도 하고 비투 김혜성 뭐 등등을 써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저렇게 돈 갚으라고 뭐 이러고 하니까 재차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되고요. 요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는데 요때 이제 중요한 거가 피해자가 유명 야구 선수라는 점을 이용해서 압박을 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아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해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된 것이고요. 처음에는 이게 김 선생이라는 사람의 일방적 주장인 줄 알았는데 비투가 어느 정도 사실인 게 이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주 귀국 기자회견에서 김 선수가 정색한 것도 뭐 아버지 말에 따르면 나름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론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자 김 선수의 아버지는 아들을 감싸면서 이런 말도 했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저것 좀 치워주세요. 김혜성 선수 아버지 얘기 그리고 김 선수 지난주 귀국 당시 모습 보시죠. 혜성이가 귀국하는 상황에서 잘 돼갖고 오니까 나한테 뭐 연락도 한 것도 없고요. 갑자기 공항에 뛰어가갖고 그 프랜카드를 걸은 거예요. 혜성이 입장에서는 20살 때부터 자기를 괴롭혀왔잖아요. 저분 좀 막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세요? 저 말로 해주세요. 말로. 말을 안 하시고 왜 맨날 저렇게. 아니 나가시면 하겠습니다. 공항에 와서 그러는 모습 보는데 저것 좀 치워주세요지. 아이고 아저씨 오셨어요 하면서 웃으면서 그럴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느 누가 그러겠습니까? 당황스럽고 인상 굳어지고 나 같아도 승질낼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하죠. 아이고 아저씨 오셨어요. 이럴 상황은 아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김혜성 선수의 대응이 이랬던 겁니다. 기자회견하고 있다가 손가락으로 갑자기 누구를 가리키면서 저분 좀 막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김 선생을 가리킨 거죠. 인터뷰가 중단된 상황에서 말로 하라고 말로 왜 맨날 저렇게 하냐라면서 불쾌한 기색을 보였고요. 옆에 저 검은 옷 입은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가서 예. 김 선생을 데리고 다른 데로 데리고 갔는데 문제는 저 영상을 보고 나서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는데 그 비난하는 김혜성 선수를 비난하는 댓글이 더 많습니다. 뭐 저 인터뷰를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다. 죄송하다 갚겠다라고 90도 인사했으면 당신 인생이 바뀌었을 거다라면서 뭔가 김혜성 선수의 인성에 실망했다는 내용들이 더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김 선생을 오히려 또 감싸기도 합니다.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이해가 간다던가 많이 벌었으면 이제 뭐 그 돈으로 야구한 거 아니냐 갚아줘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조금 전에 들은 것처럼 김혜성 선수 아버지가 나선 겁니다. 자기를 김혜성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모르는 일인데 몇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공항까지 오는데 누가 뭐 아이고 아저씨 하면서 반기겠냐 저것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김혜성 선수 아버지는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15년 동안 이 채권 채무 관계 어디까지 정리가 좀 됐을까요? 예, 김 선수 아버지가 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5년 동안 버티면서 이 돈 갚다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도 원래 원금이 1억 2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한 9천 정도 줬어요. 야, 이까짓 거 내가 해결해야지 그거 갖다 파산 신청하면 되겠냐 했는데 이 사람처럼 3천만 원 남는데 2억 달라고 하고 4천만 원 가져가고 이자 8천만 원 줬더니 또 1억 달라고 오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의의 마음으로 여지껏 파산 신청도 주위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14년 동안 파산 면책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부딪히면 내가 피곤할 것 같으니까 제가 파산 신청을 합니다. 올해. 그래가지고 파산 면책을 받았어요. 자 일단 쉽게 말해서 거의 다 갚았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 계산법이 맞는 건가요? 일단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한 3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났다라고 합니다. 1억 2천을 이 고척 김 선생한테 이제 빌렸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중에 이제 적게 갚았던 것 같아요. 뭐 몇 년에 걸쳐 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7, 8년 동안 9천만 원 정도는 변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3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3천만 원의 이자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다 큰 돈에 대한 이자를 계속 요구하고 있대. 왜냐하면 중간중간 갚았으면 그만큼 원금이 줄어들면 이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원금에 대한 이자가 좀 많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걸로 10만 원씩 갚아서 될 일이냐 뭐 300만 원 갚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김혜성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 가서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쓴소리가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말 그 채권자가 생각하기에 이 채무자는 그래도 갚을 마음이 있구나라는 인상을 줬더라면 믿고 기다릴 법도 한데 말이죠. 왜 공항까지 그 고척 김 선생은 찾아갔던 걸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혜성 선수의 아버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일단 사정을 설명하라는 건 그런 거예요. 1억 5천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갚을 돈보다 이자를 많이 붙여서 그러다 뭐 2억까지 달라고 했다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5천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걸 한꺼번에 지금 연말에 한꺼번에 달라 그래서 그럼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5천만 원을 이 12월 말까지 갚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공항에까지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혜성 선수로서는 아버지하고 그 김 선생하고 그런 식의 합의가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 김 선생 때문에 불쾌한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정은 사실 아버님도 모르고 계신 거죠. 자, 뭐 오늘 그
아버지가 김 선수 아버지가 혜성이가 프로에 입단하자 계약금 1억 3,500만 원을 전부 아빠 빚 갚는 데 쓰라면서 줬다. 2017년 프로에 입단하면서 받았을 돈이었을 테니까 그때 그 돈으로 좀 갚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또 여론도 있더라고요. 자, 일단 김 선수 비투 논란이 커지면서 그동안 다른 유명 연예인들이 부모의 빚을 대신 갚은 사례들이 또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대신 갚을 의무는 없지만 자, 팀장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부모가 빚진 거에 대해서 자녀가 빚을 갚으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이 빚진 거는 본인이 갖게 돼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런 법으로 갚을 의무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연예인들이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았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보게 되면 배우 이병헌 씨.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니까 사망을 했는데 그러면 상속을 포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행사라든가 광고를 떼가지고 빚을 모두 갚았다고 하고요. 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축구선수 출신의 방송인 안정환 씨 있지 않습니까? 안정환 씨도 어머니가 수억 원대의 빚을 졌는데 아마 안정환 씨가 이걸 다 갚은 것 같아요. 갚은 뒤에 연락을 끊었다고 하고요. 또 유명한 그 김혜수 씨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금전 문제로 많이 말썽을 일으켰는데 대부분 해결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어머니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하니까 이 빚 때문에 부모 자녀 간에도 이렇게 절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산한 거리를 할머니 한 분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젊은 남성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갑자기 할머니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날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이 할머니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인데요. 대체 이 남성은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자, 이번 사건이 말이죠. 지난 5월에 있었던 겁니다. 제보자는 이미 반년이나 지난 이제서야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신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박 변호사님. 자, 5월 13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동대문, 서대문 쪽이에요. 동대문 쪽인데 어머니가 평상시에도 자주 가던 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80대 어머니가 친구 집에 들렸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자주 가는 길인데 그리고 또 익숙하고 안전한 길인데 예상치 못한 이렇게 폭행을 당했다고 해요. 이렇게 폭행을 당한 겁니다. 결국은 이 폭행으로 인해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래서 제보자 어머니가 불안 증세를 느끼면서 이제는 외출도 좀 어려울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에 저거. 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제보자분의 어머니이자 이 피해자 80대 노모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집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앞에서 남자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갑자기 막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깜짝 놀래갖고 이건 저 묻지마 범죄구나. 순간적으로 그게 떠오르니까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가 사람들이 몇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뛰니까 쫓아오더니 이제 맞은편에가 아줌마가 서 있었어요. 글로 가서 또 그 아줌마를 또 막 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막 떨려가지고 전화를 또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내가 신고해달라고 해서 발발 떨면서 막. 이 80대 어르신을 때리고 또 건너가서 또 다른 사람을 때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80대 어르신이 이제 주장에 따르게 되면 혼자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천천히 걸어오던 30대 남성이 갑자기 뛰어오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갑자기 맞고 황당하니까 아픈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대로 계속 때리려고 하니까 이 피해자께서는 사람 많은 곳으로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쫓아오다가 방향을 틀더니 또 30대 여성을 또 갑자기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제압을 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해봤더니 이 범인이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어떤 남성의 뒤통수를 때린 뒤에 도주하다면서 오다가 저렇게 즉 범행을 두 건을 대했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는 3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그 CCTV 그 장면 전에 한 남성을 때리고 또 도주하던 길에
80대 어르신과 30대 여성을 때렸다. 그러면 피해자는 도합 3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남성과 피해자, 30대 여성까지 도합 3명 맞습니다. 이 피해자를 제외한 두 사람, 다른 큰 부상은 없었는데 문제는 주먹으로 코를 맞은 이 피해자 어머님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겉보기에 별 문제 없어 보였는데 점점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그러네요.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코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그 부상 상태가 심각했대요. 그런데 수술을 받으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했고 80대 고령인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위험한 수술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무사히 수술이 끝나긴 했지만 수술 이후에도 고통이 이어졌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모습에서도 봤지만 정말 상태가 심하잖아요. 마취해서 깨어났는데도 피를 연거푸 토했고 아들인 제보자가 맨손으로 이 피를 다 받아냈다고 합니다. 또 수술 이후에 인지 능력도 예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피해자 어르신과 그 가족들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올해 두 번째, 이 제보자와 가해 남성의 아버지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치료비는 제가 하여간 뭐 전에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위자료는 하여간 잘 모르겠어요. 제 아들이지만 성인이기 때문에 제가 걔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법이 사실은 없어요. 국가에서도 컨트롤 못하고 개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단 한 번의 가격에 어머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제 아들이 누굴 때리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뭐 때려서 죽이고 뭐 이럴 정도의 아들은 아니에요, 사실. 뭐 처음으로 이렇게 폭행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올해 들어와서 이게 이제 두 번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통제가 안 된다면서요. 제가 제 아들 잘못 때문에 어느 정도 사과는 충분히 했다고 해요. 저도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양 변호사님, 만약에 제가 저희 어머니가 80대 고령이고 저런 꼴을 당했다. 그런데 그 가해자의 부모와 저런 통화를 했다? 저 달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봐도 진심 어린 사과로는 도저히 느껴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합의를 얘기를 해도 그냥 뭐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이건 내가 뭐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거 심지어 뭐 국가에서도 통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성인인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고 중간에 들으셨지만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올해가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폭행이었다는 거고 이건 제보자분이 경찰에서 확인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가해자 부친이라는 분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그날 폭행을 저지른 당일날 강제 입원을 당했거든요. 예. 근데 저 아버님이 또 일주일도 안 돼서 퇴원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문제가 그렇게 태어난 당일날 지하철에서 또 다른 70대의 얼굴을 또 폭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확인된 것만 피해자가 5명이에요. 아니, 나도 컨트롤 못한다고 하면서 그날 또 퇴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자,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또 무차별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가해 남성은 피해자를 포함해 3명을 폭행한 사건과 지하철 폭행건까지 합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3건의 폭행 사건, 또 병원에서 태어난 날에 저지른 폭행 모두 합쳐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정신적 부분을 주장을 많이 합니다. 특히 양극성 장애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시작 자체가 어릴 때부터 됐는데 한 20년 지난 지금까지 정신적 치료를 받다가 2025년부터 그게 좀 악화돼가지고 증상이 심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어떠한 폭행도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향후 자신은 재범의 우려가 없고 주치의가 역시 상태가 잘 됐기 때문에 선처해달라고 하면서 피해 금액이 좀 많이 모자라는 수술비에 모자라는 걸 금액을 공탁금으로 넣은 상황입니다. 자, 본인이 그러니까 변호인의 얘기겠죠. 향후 재범 우려는 없고 주치의 역시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는 소견을 밝혔다. 재범 우려가 없기는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게요. 저 부분이 참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 제보자가 제보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재판 결과까지 너무 이상하게 제보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지난 11일 날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결 내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신질환 전력이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하고 또
무차별 폭행이라고도 판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신미약이 아니다라고, 심신미약은 자기가 폭행한다는 것조차 모른다라는 거였는데, 그럼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 고의로 저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까지 인정했다는 건데, 그러면서 또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점을 감안해서 감형을 해줬다라는 게 이제 제보자의 주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보자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아, 정말 박 변호사님, 이렇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에서는 참 이걸 어떻게 참 막 그럼에도 이게 공탁을 합의로 볼 수는 없거든요. 저 정도는 좀 합의가 좀 됐을 때 뭐 집행유예 되는 거는 납득이 되는데, 수술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 이제 공탁이 됐다고 막 그걸 판사는, 법원에서는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집행유예를 한 것 같은데, 뭐 그 차라리 심신미약이라 하면 그 감경을 하는 게 맞지, 유죄를 인정하면서 저걸 또 집행유예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재범 우려가 없을까요?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22년 4월 7일) 한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실종 신고를 합니다. 남편이 전날 외출했는데 집에 안 들어오고 출근도 안 했어요. 경찰은 단순 가출이 아닌 범죄임을 직감하는데요. 그 즉시 남편의 마지막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 장면을 끝으로 남편은 CCTV 속에서 감쪽같이 사라지는데요.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하늘로 솟은 남편입니다. 자, 3년 전 정말 전국을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건의 시작은 한 남성의 실종 신고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여성이 전날 외출한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 출근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50대 의사인 남편이었는데 전날 아파트를 한 저녁 8시쯤 나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나타나질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근처에서 혹시 누군가의 차를 타고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그 주변을 탐문을 해보니까 수상한 흰색 차량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수상한 흰색 차량에 차 번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차 주인은 나는 그 동네에 간 적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수상한 차량이 진짜 차주의 차 번호만 도용을 했던 겁니다. 아, 뭘 붙였군요. 예. 그래서 일단 수상한 차량을 또 CCTV로 다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운전자가 누군지 특정을 했는데, 짧은 머리에 검은 마스크 그리고 검은 복장을 한 저런 모습의 여성이었던 겁니다. 문제는요, 20분 뒤에 같은 여성이 나타나는데 긴 머리 가발을 하고요, 흰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케이크를 사가는 저런 모습으로 또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 케이크를 사들고 사라진 의문의 검은 마스크, 저 짧은 머리 여성. 자, 그런데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실종된 남성의 그날이 바로 생일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뭔가 수상하죠? 무엇보다 이 실종된 남성과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사람도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이 이 수상한 차량을 끝까지 추적을 했고, 그 차가 경남 양산의 한 시골 마을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마을 농로 CCTV에 이 여성이 황량한 밭 근처에다가 차를 대고 1시간이 넘게 머물러 있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현장에 가서 살펴보던 경찰, 땅 위에 굴러다니는 산화된 깡통을 발견했는데요. 오랜 시간 땅 속에 묻혀서 산화된 깡통이 지상에서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누군가 땅을 팠었다는 증거, 흔적이었던 거죠. 마침 한 주민이 며칠 전에 포크레인이 와서 땅을 팠다고 증언을 했고, 경찰은 곧바로 이 땅 주인을 조사했는데요. 땅 주인은 아는 여성, 이 지인 여성이 여기에 나무를 심겠다고 했다, 그래서 허락을 해줬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왠지 그 땅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어요. 안매장된 시체가 발견이 됐고요. 부검을 했죠. 부검을 하니까 경부 압박 질식사, 목졸림에 의한 살인이었고, 당연히 용의자는 그 여성이 아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 여성이 동일 인물인데 40대 여성이고요. 이 2013년부터 인터넷 주식 카페를 운영하면서 주식을 한다면서 접근해가지고 자신이 주식 전문 변호사다, 자신의 동생은 또 의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피해자 남편한테 접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는 뭐 원룸에 어떤 투자 사무실을 구해서 같이 일도 뭐 했다고 하는데, 시장이 좀 많이 안 좋게 되면서
여성이 투자에 실패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좀 갈등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7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 7억 원 중에 1억 원을 이 여성이 뭐 생활비, 품위 유지비 등으로 사적으로 유용을 했고요. 그것을 이제 피해자의 남편이 내놔라고 하니까 갚을 능력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만나서 해결하겠다라는 과정에서 살인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피해자 그 남성이 투자금 7억 원 중에 1억 원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고 그 1억 원 어디다 썼냐 했더니 알고 봤더니 생활비, 품위 유지비로 다 날렸다. 당연히 그러면은 야, 그 돈 내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성분은 알다시피 투자 전문 변호사도 아니고 평범한 가정주부였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동업관계라고 하는데 투자금 1억을 받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성이 뭐라 했냐면은 지금은 줄 수가 없다 하면 세필하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내가 안 주면은 남편을 만나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렇죠. 이 여성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전에도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망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남편한테 각서를 쓴 거예요. 다시는 주식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알게 되면 남편이 이혼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 여자가 겁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 그렇게 충격적인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런 다음에 4월 7일 날 피해자하고 만나기로 약속한 뒤에 범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자 밭을 가진 지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밭 좀 팠게 하면서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가지고 깊이 1.3m, 폭 1.5m 정도의 구덩이를 팠던 거예요. 판 이유는 뭐냐면은 범행을 한 뒤에 피해자를 암매장하려고 구덩이를 팠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이 남자가 우리 그 일을 찾아가서 네 마누라 때문에 내 돈 날렸다. 주식 투자 맡겼는데 날렸다. 이 사실을 하면 나 이혼당한 나 집에서 쫓겨나. 아, 그럼 죽여야지. 막 그렇게 보입니다. 범행 당일날 이 가해 여성이 피해자를 주차장에서 태워서 단대로 이동을 한 다음에 처음에 이제 진술에 따르면 뒷좌석에 둘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좀 나눴다고 해요. 예. 나누면서 갚으라 하니까 찾아오지 말라라고 뭐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 그 남편이 앞에 조수석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이동하고 다음에 뒤에서 뭐 줄 같은 걸로 도구 같은 걸로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계획적인 게 도주를 대비해서 옷을 갈아입고 지금 최초 봤던 것처럼 가발까지 착용하면서 CCTV에서 혼란을 야기하려고 했던 거고요. 차량 역시 빌린 건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가짜 종이 번호판을 붙여가지고 이동하면서 결국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 그래서 그 가짜 종이판 차주를 찾아갔더니 전 간 적도 아니죠,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피해자를 자신이 살해한 사람을 무려 3번이나 암매장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범행 당일에 가해 여성은 차 안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에 미리 파둔 구덩이에 시신을 묻습니다. 이때는 깊이 묻기보다는 시신을 좀 임시로 가려질 정도로만 묻는 가매장 정도였고요. 다음 날 그런데 피해자의 아내가 당신이 남편 만나러 갔던 거 아니니까 남편이 만나러 갔던 게 당신 아니냐라고 가해 여성에게 묻습니다. 이 가해 여성 급하게 알리바이를 꾸미는데요.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해서 2021년 말,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게 2022년이니까 1년 전에 이미 피해자와의 동업과 채무 관계가 모두 종료됐다라는 내용의 거짓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판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암매장. 자, 첫 번째 암매장. 피해자를 살해한 당일에 임시로 묻었던 그 가매장했던 암매장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작성했던 그 거짓 계약서 있잖아요. 그 거짓 계약서에 피해자의 서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피해자를 묻었던 땅으로 다시 가서 시신이 있는 곳을 팝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에 인주를 묻혀서 가짜 계약서에 지장을 찍습니다. 그리고는 파낸 걸 다시 메운 게 바로 두 번째 암매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4월 9일,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고 이틀 뒤에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땅 주인을 데리고 와서 포크레인으로 시신이 있는 부분을 다시 단단히 덮었습니다. 이번에 완벽한 은폐를 시도한 거죠. 이렇게 3번이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신을 묻고 또 묻었고요. 특히 이 두 번째에서는 팠다가 다시 묻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시신을 다시 꺼내요. 암매장했던 시신을. 그래서 그 시신에 손가락 해가지고 인주를 묻혀서
계약서에다 지장을 찍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양 변호사님, 저희가 3년 전에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이걸 전해드렸어요. 그때 양 변호사님도 계셨는데 가해자는 40대 여성이고 피해자는 50대 남성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분명 공범이 있을 거다. 저희가 그때 막 그렇게 추측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해자가 160cm 정도 그냥 평범한 체격의 여성이었는데 아니 혼자서 남성을 제압을 해서 살해하고 또 시신을 유기하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고 싶어서 경찰과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했는데 다른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지었고요. 다만 이 피해 남성도 체격은 그냥 여성과 비슷한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검찰은 굉장히 무거운 범죄로 봐서 28년형을 구형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1심 재판부에서는 구형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어요. 1심 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시신을 다시 꺼내서 지문을 찍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충격적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기징역까지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항소심에서는 이게 징역 30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는 그러니까 범행 수법, 사람을 해친 것 자체는 그렇게 잔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징역 30년으로 감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건 연구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이른 아침 남성이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을 꺼내기 위해서 버튼을 꾹 누릅니다. 깜빡깜빡 빨간 경고등이 울리고 남성은 내 차가 잘 오고 있나 하고 안을 들여다보는데요. 차량이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에 옆에서 지켜보던 남성의 발이 움찔하는데요. 차량의 무게로 인해서 바닥까지 와르르 그대로 무너지고 트렁크도 분리가 되어서 덜컹거립니다. 세상에. 차 지붕이 움푹 구겨지고 뒷유리는 완전 박살이 났는데요. 어쩜 좋니? 이 사고 차량 산지 4주밖에 안 된 것으로 밝혀져서 더욱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원인은 주차 기계 오작동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현재 사고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쟁 중이라고 합니다. 아유, 남의 차인데도 되게 아깝다. 다음 이어갑니다. 자, 도로 위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주먹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중 한 남성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자, 근데 남성이 링에 복싱스처럼 원투 현란한 스텝을 밟으면서 상대에게 주먹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정신없는 도로에서 사람들이 구경하는 사이에 움직이니까 모자이크도 막 계속 따라다녀. 모자이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남성이 난동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결국 지나다니던 행인들이 나서 퍽퍽 발길질 해가면서 남성을 혼쭐을 내줍니다. 어쩐지 우리 PD가 이거 제작하면서 막 계속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런데 출동한 경찰 6명이 제압을 하려고 해도 저 남성 끝까지 저항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행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혐의로 구속이 됐고 정신감정을 위해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팬티라도 입고 싸워라. 다음 이어갑니다. 자, 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모습을 소파에 앉아 구경하는 여성과 아이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미용실 풍경인데요. 자, 그때 한 남성이 열려있는 문 사이로 뚜벅뚜벅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이가 아유 얘가 낑낑거리면서 열려있는 문을 닫아줘요. 꼬리가 길다. 아이고. 자, 그리고 아이는 뿌듯하게 소파로 돌아가는데요. 하지만 그걸 보지 못한 남성 다시 나가려다가 그대로 문에 턱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이고야. 자, 어리둥절한 남성은 얼떨떨한 얼굴로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가는데 여성과 미용사 그리고 미용하던 손님까지 빵 터졌습니다. 정작 이를 벌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천진난만한 얼굴인데 밖에서 보고 있던 남성의 친구도 익살스럽게 웃고 있습니다. 저 남성 다음부터는 문이 닫혔는지 누구보다 꼼꼼하게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해달이 물 위를 넘실넘실 떠다니고 있습니다. 몸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바닥 위로 몸을 반쯤 올리더니 파란색 안전콘을 잡아 끕니다. 저거 왜 가져가? 자기 몸만한 안전콘을 배 위에 떡하니 올려놓더니 벌러덩 뒤집어진 채로 물에 몸을 맡기는데요. 자, 꼼지락꼼지락 안전콘을 가지고 노는 동안 다른 해달은 그 옆에서 신나게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뭘 하고 있는 건지 뭐 별 관심은 없는 모양새인데요. 또 뭐 하려고? 자, 해달들은 일본의 한 수족관에서 이미 유명 인사라고 해요. 사육사들이 청소하는 동안 물 위에 떠 있는 안전콘을 직접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차곡차곡 모아둔 조개 장난감을 돌려주는가 하면 사육사 등을 열심히 두드려주면서 하루의 피로를 날려주기도 한다고 해요. 이게 지금 막 도와주고 막
진짜 안마해 주는 거예요? 네, 도와주는 겁니다. 세상에, 박 변호사님. 그래요. 저게 말이 되나? 학원에 뭐 먹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이상해요. 신기하네요. 아무튼.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